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하고 프로그램 무엇인지 설명했죠.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제어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문이 뭔지 식이 뭔지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제어문 중에 문은 문인 거고 식은 있고, 근데 이 문 중에 제어문이라는 건 제어하는 문이겠죠. 문제는 무엇을 제어하냐의 문제인데 플로우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플로우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플로우 저번 시간에 일종의 배웠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짠 파일이 메모리에 적재되고, 적재되는 순간 명령과 데이터로 나눠져 적재된 다음에 명령이 쭉 한꺼번에 실행되잖아요. 이 명령이 차근차근 실행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플로우다. 플로우라고 얘기 드렸죠.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건 원래는 메모리에 프로그램 적재하면 쫙 하고 실행되는 걸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다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 컨트롤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플로우 컨트롤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스크립트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의 차이점을 배웠는데,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요, 문을 해석할 때 식하고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식은 하나의 값으로 처리될 뿐이죠. 근데 문은 하나의 실행 단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10개 쓰면 10개의 실행 단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값은 아무리 써봐야 그냥 식은 아무리 써봐야 값 하나로 수렴될 뿐인데, 우리가 문을 10개 쓰면 10개 실행할 숙제로 알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우리가 문의 개수를 늘리면 그 개수만큼을 자기가 처리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한 줄 한 줄에 그 문이 생길 때마다 얘네들은 이거를 어디에? 과제로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과제를 뭐라고 부르냐?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다 고유명사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우리가 문을 작성하면 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레코드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 레코드를 하나씩 소비해가면서 그 숙제를 해결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코드라는 개념은 문에 대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트먼트 문을 짜면 전부 다 레코드 하나하나로 번역이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우리가 짠 JS 파일을 파싱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문을 죄다 레코드 단위로 다 파싱을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레코드가 생기면 이 레코드들이 플로우를 타고 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코드를 만들고 레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주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수업할 때 늘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말하다 같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옛날 책들이에요. 그래서 다 자바스크립트 3.1 기반의 엔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현대 모던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2015 이후의 엔진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스펙 문서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호환성 있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척 하는 거지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 많이 알아. 디스는 어떻게 움직이고 스코프는 어떻게 움직이고 스코프 체인도 알고 프로타입 체인도 알아. 그냥 다 틀리게 작동해요. 옛날 3.1대의 지식들이 대부분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지금 프론트엔드의 여러 가지 그룹들이나 카페에 가셔서 거기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올리는 것도 제가 읽어보면 태반 다 옛날 3.1 엔진의 지식들을 정리한 게 다시 돌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현대 브라우저들은. 왜냐하면 모든 항목에 있어서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방식이 다 틀려졌단 말이에요. 스펙 문서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구동되는 원리를 깊이 들어가는 글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틀려서? 아니야.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맞나? 내년도면 틀어질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해마다 엔진에 대한 스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엔진 스펙을 깊이 알았다는 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러한 기저층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얘가 무엇을 의미하고 추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체계를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레코드를 부르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언어의 버전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문을 작성하면 문을 하나의 레코드로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레코드들을 모아가지고
레코드를 계속 처리해가면서 레코드 안을 끄집어냈더니 그 안에 뭘 해야 될지 숙제가 들어있어. 숙제 해결하고 해결했으면 다음번 레코드 또 꺼내가지고 또 숙제를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문은 레코드에 대응한다. 근데 플로우 컨트롤에 관련된 문들이 있어요. 이 빨간 색깔 애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if 문이라서 분기를 할 줄 안다든지 또 어떤 애들은 루프 구문이라서 계속 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일반적인 플로우 통제를 안 했을 때 플로우는 일자로 흘러가는데 노이만 머신이 그렇듯이 플로우 제어를 하면 레코드를 선택하거나 레코드를 순환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죠. 권한을 갖게 돼요. 이렇게 플로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문을 레코드로 바꿀 때는 컴필레이션 레코드라는 걸 바뀌어요. 그래서 컴필레이션 레코드들은 일반적으로 레코드들을 뭘 선택할지 플로우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건 우리가 작성한 문을 크게 레코드와 컴필레이션 레코드라는 걸로 나눠가지고 컴필레이션 레코드들은 대부분 하는 일이 어떤 레코드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문은 컴파일러에게 주는 힌트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if문을 쓰거나 for문을 쓰면 값으로 환원되지 않고 컴필레이션 레코드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자바스크립트한테 알려주는 힌트가 될 뿐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힌트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플로우 흐름도를 만드는 컴필레이션 레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잘 모르겠죠. 이 개념을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짜는 문 하나하나가 플로우를 구성한다는 거와 플로우 컨트롤하는 문들은 별도로 구성된다는 것들만 일단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거는 직접 플로우 컨트롤하는 명령을 배울 거예요. 태초에는 언어가 직접 플로우 컨트롤하는 명령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를 다 알골60이라는 언어의 자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알골60이라는 언어는 앞글자가 A로 시작하잖아요. 일명 A 언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알골60에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나온 언어가 B 언어예요. 배사에서 만들었거든요. B 언어인데 이 B 언어를 좀 더 개선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C 언어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한꺼번에 퉁쳐서 그냥 ABC 언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도 ABC 언어의 기본적인 발상을 수용하고 있는 자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BC 언어의 특징은 뭐냐? 플로우 컨트롤하기 위한 별도의 문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if, switch, for, while이에요. ABC 언어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으면 이 언어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하고 있는 if, while, for 뭐 이런 것도 지원하는지 보면 그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대로 지원이 돼. 이런 ABC 언어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자바를 썼어. 자바의 포문이나 C에 있는 포문이랑 되게 비슷해. 자바도 ABC 언어의 후손이겠죠. 네.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 ABC 언어의 후손입니다. 그 철학을 이어받고 있어요. 근데 이 ABC 언어에서는 C에 들어와서 전용 플로우 컨트롤 문법이라는 게 생겼지 B 언어까지는 직접 플로우 컨트롤밖에 없었어요. 그럼 직접 플로우 컨트롤이 뭔지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현재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플로우 컨트롤은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중 포문을 썼을 때 바깥쪽 포문으로 빠져나오고 싶은 브레이크를 걸려면 레이블이라는 거 써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가 구구단을 짜기 위해서 for를 I4 안에 J4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쪽 포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포까지 빠져나오고 싶으면 레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레이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텐데 이 레이블이 유일하게 현대 ABC 언어의 후손들한테 남아있는 직접 플로우 컨트롤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레이블의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레이블의 이름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변수의 이름 규칙과 똑같을까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변수 이름 규칙은 뭐죠? 첫 글자가 알파벳이거나 아니면 달러이거나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문자들은 알파벳이거나 숫자이거나 달러이거나 언더바이면 되는 이름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레이블 똑같은 이름을 규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블은 달러로 시작할 수 없어요. 날과 달러를 포함할 수 없어요. 그 점을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고 이름 내에 언더바를 표현할 수 있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알파벳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실제 이름은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달러가 안 된다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레이블의 이름을 정할 때는 달러를 제외한 자바스크립트 변수 이름 규칙과 똑같이 정해서 뒤에 콜론을 붙여주는 순간 레이블이 돼요. 이거를 그대로 브라우저에서 실험해 봅시다. 브라우저에서 실험 하는 게 나을까? 옛날처럼 에디터와 즉시 실행되는 브라우저를 띄울까? 그래. 콘솔 키워. 옳지. 자, 근데 이게 감이 올까? 그걸로? 레이블이 여러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리인 것 같아. 옛날 영상 보면 한꺼번에 뭐 보여준 거 있던데. 이쪽에 브라우저 나오고 이쪽에 뭐 제이스 피들이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몰라, 그냥 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HTML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자. 헤드 바디 하고 바디 안에 스크립트 구문 하나 넣을게요. 미친. 왜 또 다 안 돼? 오케이. 너무 크다 폰트. 오케이. 자, 바디 안에 스크립트를 넣고요. 이제부터 레이블을 만들어 보자. 일단 ABC 콜론으로 레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아이 미친. ABC 콜론을 만들래. 콜론. 자, 이게 레이블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레이블. 밑도 끝도 없이 레이블입니다. 브라우저 실행해 볼까요? 신텍스 에러가 떴죠? 그쵸? 여기 보면 end of input이라고. 이거 뭐야? 어디서 뜬 거야? 8번째 줄 가봐. 자, 여기서 떴어요. 이 레이블만 문에 있으면 에러가 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레이블은 레이블만 문에 있으면 에러가 뜬다. 그럼 레이블 뒤에다 아무거나 붙여볼까요? 바 A는 3? 뭐 이런 거. 가자. 에러가 없어졌죠? 그래서 전체 문서에 아무것도 없고 레이블만 하나 있으면 에러가 뜬다. 그러면 전체 문서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레이블만 2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뒤에 바도 없어야지. 가자. 에러 뜨죠? 레이블 외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이 하나도 없으면 에러가 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이블은 내부적으로 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레이블은 브라우저 해석기가 해석하기에 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아까 설명했던 레코드 구조에 달아주는 일종의 태그 같은 녀석인 거예요. 어떤 위치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주는 형식으로 들어가지 얘가 하나의 레코드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이블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레이블 말고 뭔가가 있어야 돼. 뭔가 공문도 문이니까 문 되겠죠. 세미콜론이라고 거기다 하나 찍어줘. 가자. 여기 보면 공문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실제 우리가 레코드로 환원되는 문이 있어야지만 레이블이 효과를 갖지 레이블만 갖고는 아무런 문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해볼까요? 같은 레이블을 만들어보죠. 그랬더니 F 누른 거야? 세이브하고 동작이 바뀌었네. 원래 레이블은 런타임에 해석되지 않고 파싱하는 타임에 해석되기 때문에 같은 스코프 내에 레이블이 2개 있으면 오류가 뜨거든요. 왜 오류 안 떴지? 공문이라서 안 뜨나? 그냥 33 넣어봐. 그 세미콜론 앞에다 3 위에도 3. 크롬의 동작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거 오류 뜨는 게 정상이에요.
버그일까? 이번 버전? 모르겠다. 원래 레이블은 같은 스코프에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딴 브라우저 띄워봐. 열었다? 얘만 안 떠. 그지 같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뜨나요? 해보신 분 있으면 보세요. 원래 뜨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레이블의 이름은 같은 범위 내에서 두 개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런타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스트링을 파싱하는 타임에 이미 결정이 돼요. 바로 신텍스로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레이블은 같은 스코프에 두 개가 등장할 수 없다. 안 뜨는 네 브라우저가 뭔가 익스텐션 깔든 뭐하든 이상한 거야. 그치? 돌아가. 파워포인트로. 자,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얘기. 같은 스코프 내에서는 두 개가 나올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 스코프라는 단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들었을 때 떠오르시는 스코프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ES6 이후에서는 블록 스코프를 지원해. 그 전까지는 함수 스코프만 지원됐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레이블은 어떤 스코프를 갖는 걸까요? 레이블은 변수도 아니고 심지어 문도 아니잖아요. 그럼 레이블의 스코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함수로 결정되나? 아니면 중괄호로 결정되나? 아니면 다르게 결정되나? 그쵸? 잘 모르겠죠. 레이블 자체는 문도 아니잖아요. 식도 아니고. 예. 레이블의 스코프는 함수로 결정돼요. 그래서 중괄호만으로는 블럭만으로는 레이블의 스코프를 막아줄 수 없어요. 레이블의 스코프를 막아줄 수 없어요. 대신에 레이블 스코프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스코프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 레이블 스코프를 만들어 볼 건데 레이블 스코프를 어떻게 만드냐면 레이블 뒤에 바로 중괄호 쳐주면 돼요. 엔터. 이러면 레이블 스코프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요 중문하고 달라요. 이게 레이블 스코프 문법이에요. 레이블 스코프에서는 다시 레이블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ABC 콜론 3 세미콜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같은 구조 내에서 같은 함수 스코프 내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레이블을 선언할 수 없지만 레이블 스코프를 만들면 그 스코프 안에서는 다시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쓸 수 있게 돼요. 이씨, 니 건 다 에러가 안 나잖아. 파폭으로 열어봐. 뭐라도 사파리라도 아무거나 열어봐. 오케이. 확대되나? 오케이. 위로 좀 올려. UI 볼 일 없어. 확 올려. 빼던지. 오케이. 여기 보면 정확하게 문법이 나오고 있죠. Cannot find scope for ABC. 왜 이걸로 나오죠? 가봐. ABC 밑에도 하나 만들어줘. 4 세미콜론 같은 거. 아니 바깥쪽. 새로 붙여. 사파리도 업데이트되면서 레이블 작동이 전혀 다르게 작동하네요. ES6의 스펙을 다 어기고 있네. 자, 얘는 지금 레이블 스코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이 브라우저는 거꾸로. 왜 레이블 스코프를 브라우저가 인정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자. 네. 아니 코드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ABC 스코프가 바깥쪽 스코프하고 내부 스코프하고 달라지니까 스코프에 대한 섀도우잉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외부에 있는 스코프 변수가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안 보이는 것처럼 레이블 스코프 안에 또 다른 레이블이 있으면 바깥쪽 스코프의 이름을 가릴 수가 있어요.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섀도잉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레이블에서 레이블 영역이 왜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콘솔 로그 스타트 하고 밑에다가 if true 면 break 하고 그 밑에다가는 엔터 콘솔 로그 end. 자, 이러면은 end가 안 나오길 바라는 거겠죠? 그쵸? end가 안 나오는 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실행해 볼까요? 되나? 그럼 했어도 돼. 신텍스 에러 나오죠? 뭐라고? 브레이크, 잘못된 브레이크 구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브레이크 뒤에다가 ABC라고 붙여. 가자. 되죠? 되죠? 이거 처음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점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플로우 제어에 성공한 거예요. 수동으로. 레이블 이 스코프를 생성하게 되면 레이블 스코프 내에서는 레이블을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당연히 루프가 아니까 컨티뉴음은 못 쓰지만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저희가 레이블 섹션을 먼저 만들면 이 레이블 섹션 안에서 플로우 컨트롤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블 영역이 아닌 데서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레이블 영역이 아닌 데서 되나? 레이블 영역이 아닌 데서 되려면 레이블 영역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바로 레이블 레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로. 레이블 레인지를 인식하려면 레이블 셋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레이블이 레이블 영역을 확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지껏 뭘 배웠냐면 레이블 스코프를 배웠기 때문에 강제로 중괄호를 통해서 레이블 뒤에 스코프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강제로 레이블 스코프를 생성하지 않았으면 하나의 레이블이 가리키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작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레이블에서 특별한 선언이 없는 이상은 레이블에서 다음 레이블까지가 하나의 레이블 레인지를 이루게 돼요. 근데 레이블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오거나 아니면 스위치가 오면 얘네들이 다시 레이블 레인지를 범위를 한정짓게 돼요. 이터레이션이라는 건 4문이나 5문이 온다는 뜻이고요. 스위치문, 스위치문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 레이블의 범위가 거기로 한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문 쓰기 직전에 레이블 쓰면 이 레이블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그 포문까지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스위치문 바로 직전에 레이블을 쓰면 스위치문이 그 레이블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의 범위가 스위치문까지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포문을 쓰면 포문까지로 딱 끝나고 다른 레이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레이블 스코프를 생성하면 이 레이블의 범위가 중괄호에서부터 중괄호 끝에까지로 선언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다음 레이블까지 가르치게 돼요. 범위가. 해볼까요? 보면 지금 ABC라는 레이블의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중괄호도 없애버리고 엔터 엔터 if true break ABC 하고 밑에다가 if 밑에다가 바깥쪽 콘솔 1 하고 그 밑에다가 삐삐삐라는 레이블 하나 더 만들어 보지. 엔터 콘솔 2 ABC 위에다 콘솔 0 돌리자. 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신텍스 에러도 안 나고 건너뛰기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레이블 레인지는 확정됐지만 브레이크 ABC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삐삐삐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코드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면 특별한 세 가지 구문이 없는 이상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에러가 안 났잖아요. 에러가 안 났지만 건너뛸 수는 없게 돼요. 그래서 고우투처럼 건너뛰려면 반드시 세 가지 구문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레이블 스코프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이터레이션 레이블이 되든지 아니면 스위치 레이블이 되든지 이래야지만 건너뛸 수가 있고 걔네들 브레이크를 걸거나 루프 구문 한정으로는 컨티뉴를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레이블 설명할 때마다 항상 분위기가 안 좋지만 레이블이 어려워서 그래요. 레이블이 이제 지금까지 시연한 걸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게 됐죠. 이 레이블이 바로 뭐냐면 ABC 언어가 if문이나 for문이나 이런 제어문을 도입하기 전에 직접 고우투라는 대로 코드에 원하는 곳을 점프시키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레이블과 과거의 고우투문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직접 레이블을 선택해서 가낼 수는 없고 고우투는 안 되고 뭐만 된다? 브레이크 컨티뉴로 뭐만 된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돼요. 이 두 번째 제약이 뭐냐면 레이블이 위에 있으면 위로 갈 수는 없어요. 아래로만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이블만 갖고 루프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상당히 고우투와 닮아있죠. 원하는 대로 아래쪽에 있는 이상은 다 점프할 수 있거든요. 레이블 블럭만, 레이블 스코프만 잘 생성해주면 레이블만 가지고도 계속 건너뛰어가면서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함수처럼. 단지 반복적인 실행은 안 되는 거죠. 위로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레이블, 레이블 스코프, 병행 레이블, 레이블의 레인지, 그리고 브레이크문의 사용법. 근데 아까 레이블 스코프에서 브레이크문을 쓰는 걸 보면 반드시 브레이크문 뒤에다가 레이블 이름을 붙여줬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파이문이나 포문에선 브레이크를 그냥 쓸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세상 볼까요? 다 지우고 4 뭐 적당히 if i가 5보다 크면 뭐 5면 아무거나 줘. 브레이크. 왜 우리는 이게 브레이크를 하면 어디가 표시되게 되죠? 11번째 줄로 갈 거라고 여러분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11번째 줄에 콘솔 엔드라고. 여러분 브레이크 때리면 무조건 엔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브레이크 뒤에 이름이 없는데 아까 레이블 스코프에서는 이름이 있어야지만 가고 이름이 없으면 에러 처리되는데 얘는 왜 에러가 아닐까 이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분명히 저희가 실험했을 때 레이블 스코프에서 브레이크에 레이블 이름을 안 주면 신텍스 에러였잖아요. 이 레이블문이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식의 분기는 다 여러분들 런타임에 실행되다가 에러를 받아요. 근데 레이블문은 아까 본 것처럼 바로 신텍스가 떨어져 봐요. 사실은 신텍스 에러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어. 문법적인 잘못을. 얘는 파싱할 때 다 검사한단 말이에요. 런타임에 실행하면서 이게 있어 없어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파싱하는데 브레이크문의 뒤에 레이블 없네 이거 다 검사해버린단 말이죠. 훨씬 더 에러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레이블문을 많이 쓰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얘는 왜 이름 없이 여기로 내려올 거 알고 있냐는 거야. 이건 암묵적으로 뭐와 같다? 위에 포문 위에다가 템프 37 콜론 브레이크 뒤에다가 템프 38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우리 대신 이거 삽입해 준 거야. 우리가 명시적인 이름을 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생략하면 브레이크문 뒤에도 얘 이름이 암묵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포문 앞에도 이 레이블이 자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던 파워포인트. 오토 레이블 기능인 거예요. 오토 레이블이 언제 발동하느냐? 이터레이션, 포문이나 파이문 앞에 발동되고 또 스위치문 앞에 발동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했지만 이게 언어가 자동으로 해줘. 이게 오토 레이블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 레이블이 만들어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undefined named label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에크마 스크립트 스펙 문서에 보시면 이 문서 내용이 다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걸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거인 거예요. 네, 자동으로 만들어서 오토 레이블이 되는데 이터레이션과 스위치 문일 때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두 개에 뭐가 해당되지 않죠? 레이블 스코프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안 만들어줘서 브레이크 뒤에 이름 안 쓰면 에러가 나는 거야. 얘네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브레이크 뒤에 이름을 안 써도 에러가 안 나는 거야. 라고 작동한다고 써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임의의 이름을 한 문서에 어디까지 써 있냐면 이 이름을 임의로 만든 내부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규칙까지 다 써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블을 코멘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블을 왜 주석 대신 사용하지? 우리 주석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떤 문장이 있으면요, 이 문장의 주석을 한 줄 주석을 붙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뒤에다가 슬래시 슬래시 하고 A라고 붙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한 줄 주석을 붙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걸 쭉 붙여보면 복사해. 두 줄 만들어 더. 여기 0 3개, 0 5개. 그냥 길게만 더 길게. 밑에도 더 길게. 자, 아니 너무 길. 뭐가 문제죠? 주석을 읽기가 더러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코드의 길이에 따라서. 그쵸? 주석을 깨끗하게 쓰고 싶다면 앞에다가 A 콜론, 위에다가 B 콜론, 앞에다가 C 콜론. 그래서 앞주석을 쓰기 위해서 레이블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은 여러분 코드에 부하를 걸지 않아요. 어차피 만들어진 레코드에 다는 태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뒤져보면 외국에도 오픈소스에는 코드가 이렇게 짜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게 뭐야? 자바스크립트야? 자바스크립트 맞죠? 그렇죠? 이렇게 병행 레이블은 어차피 흐름 제어에 영향을 줄 수 없죠.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아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이 병행 제어를 하는 이 레이블들은. 그래서 앞 레이블을 쓰는 이유는 앞에 코멘트를 쓰기 위해서 코멘트 대신으로 되게 많이 써요. 일부러 말씀을 드린 오픈소스에 보면 이렇게 쓰는 애도 꽤 많아요. 문법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흐름 제어인 레이블 문을 알아봤지만 레이블 문이 생각보다 강력했죠. 이 레이블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만들었던 문이 레코드로 바뀔 때 레코드의 단은 꼬리표였으니까 이 꼬리표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이 레이블 문은 굉장히 희한한 문법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밑에 세 줄 지우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펑션 A 괄호 뭐 점 엔터 점 그 밑에다 A를 호출해 볼까요? 나가서. 자, 이 함수의 호출 구문을 가만히 봅시다.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점프 구문도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점프가 시작하는 문장 블럭의 가장 처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문이 루프 돌면 포문에 여러 문장이 있으면 포문이 루프 되면서 어디로 가죠? 그 문장 가장 처음으로 가서 다시 실행되죠. 함수로처럼 어디로 가죠? 함수의 가장 위쪽에 와서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수로 치는데 중간쯤에 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브레이크문에 있는 레이블을 다시 한번 선입견을 버리고 볼까요? 얘를 호출하면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문법상의 구조가 얘를 호출했으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첫 번째 줄로. 자바스크립트의 나머지 모든 문법은 어딘가 호출하면 가장 위로 보내잖아. 근데 얘는 호출하면 이 블록의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죠. 이게 ABC 언어의 유일한 예외예요. 응? 어딘가로 점프시켰는데 그 블럭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일한 예외가 얘란 말이죠. 레이블 구문의 특징은 이 레이블 블럭의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다. 지금은 제가 설명할까 당연해 보이지만 레이블문을 많이 쓰다 보면 다른 언어 요소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얘만 제일 블럭의 끝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다 배워서 어디서 쓰냐고? 나중에 다 써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과정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루는 가장 기초 블록을 배우느라고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히 배우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다 쓰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런 거 설명 안 해줬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다 천천히 꼼꼼하게 나갑시다. 그래서 레이블 구문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흐름 제어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
의외로 강력하고 의외로 if문이나 이런 포문 구조나 이런 것도 쓰기 전에 함수 구문 쓰기 전에 많은 분기 처리가 돼요. 이 레이블 구문으로. 참고로 이 레이블의 스펙은 자바스크립트의 레이블 스펙과 정확하게 자바의 레이블 스펙이 똑같아요. 브랜드 나이크가 자바의 레이블이 작동하는 걸 그대로 옮겨왔어요. 자바스크립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동작들은 언제부터 되는 거냐? 자바스크립트 옛날부터 돼요. 3.0 때부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능이 아니라 원래 이래. 자바스크립트 레이블은 원래 이렇게 작동해요. 자바의 레이블도 1.0 때부터 이 모양이에요. 예, 계속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 쭉 살펴봤죠. 스위치문을 이제 바라볼 건데요. 스위치문도 굉장히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스위치문도 어렵거든요. 첫 번째로 스위치문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볼게요. 스위치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스위치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괄호가 나오고 괄호 안에 식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식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죠. 그러면 포문 다음에 중괄호 나오는 거는 중괄호가 필수가 아니잖아요. 단문이 나올 수도 있고 중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문이 나오려고 중괄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스위치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스위치문은 무조건 스위치 괄호 괄호 중괄호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스위치문에 있는 중괄호는 의미가 틀리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얘는 문법적인 토큰이에요. 이건 중문도 아니고 함수의 몸체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스위치의 몸체를 나타내는 전용 토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중괄호로 보이겠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의 중괄호인 거죠. 어떤 언어 파서가 해석하기 위한 토큰으로서의 중괄호인 거예요. 스위치문은 뒤에 오는 중괄호가 중문이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다.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왜 중괄호를 쓰느냐? 스위치는 뒤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영역을 특별한 영역으로 만들어줘요. 어떤 영역을 만드냐면 스페셜 레이블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페셜 레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케이스 C 콜론, 얘도 분명히 레이블 형태죠. 뒤에 콜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디폴트 콜론이라는 레이블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특수한 스페셜 레이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기 위한 중괄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문이라는 건 특별한 레이블 영역을 선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레이블과 완전히 일치하겠죠. 단지 그 레이블을 컴파일 타임에 해석되는 정적인 레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케이스 안에 있는 식을 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레이블을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위치 괄호 안에 있는 값에 평가된 걸 런타임에 평가해서 케이스에 있는 값과 일치하는 레이블로 보낼 수 있는 특수한 레이블 구문을 만들어주는 스위치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특징이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레이블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레이블과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스위치문을 쓰면 폴스루라는 일이 생기죠. 케이스 뒤에다 브레이크를 안 걸면 그 밑에 게 실행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스위치문 쓸 때 꼼꼼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서 오류 발생이 많이 나고 나빠. 스위프트 같은 데서는 이걸 고쳐가지고 무조건 브레이크 안 써도 케이스에서 끝나는 게 장점이야. 뭐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레이블이 무엇인지 배웠죠. 폴스루가 일어난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 아까 A 콜론, B 콜론, C 콜론 콘솔 3개 걸었잖아. 그럼 그때마다 브레이크 안 걸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위치문 안에 케이스라는 특별한 레이블이 있을 뿐이지 걔가 레이블이라고 보면 그 안에 폴스루가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작동인 거고 그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디로 빠져나온다? undefined name 레이블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스위치문 앞에 오토 레이블 만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응? 스위치문 앞에 오토 레이블 만들어. 문법으로 볼까요? 가서 코드로. 날리고 다 날리고 스위치문을 써보자. 스위치문은 오고 안에 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중괄호를 생략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저 중괄호 안이 바로 뭐다? 스페셜 레이블 에어리어인 거예요. 저 안에 특별한 레이블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저 안에는 특별한 레이블만 넣을 수 있느냐? 맞아요. 탑 루프 레벨에서는 특수한 레이블 외에는 안 받아줘요. 실험해볼까요? A 콜론 이렇게 콘솔 로그 뭐 0 하고 저기다 true를 넣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나죠. 왜? 저 안에서 쓸 수 있는 레이블은 케이스 레이블과 디폴트 레이블 외에는 안 받아줄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을 쓸 때는 이 공간 내에서 레이블을 쓸 때는 반드시 케이스 레이블과 디폴트 레이블만 쓸 수 있다. 케이스 레이블로 바꿔보자. true. true. A가 true. 두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케이스 펄스 B 브레이크 안 하고 펄스로부터 봐야지. 자 이러면 레이블이 특수할 뿐이지 그냥 레이블 두 개 아까 A 레이블 B 레이블 만들어서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A 레이블이 성립한 이후에도 B 레이블이 되지만 B 레이블만 성립했을 때는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펄스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거 외에 디폴트 레이블을 쓸 수 있죠. 그럼 디폴트 레이블을 여러분들은 여지껏 밑에 써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있겠지만 제일 꼭대기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꼭대기에 쓸까요? 디폴트 레이블을 C. 이러면 디폴트 레이블부터 분개를 할까요? 케이스 레이블부터 분개할까요? 이게 바로 언어마다 틀립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스위치문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떤 언어마다 틀려요. 언어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 스페셜 레이블 블럭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처리를 해. 그에 비해서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은 컴파일 타임에 전체에 대한 맵을 짜버려요. 맵을 짜기 때문에 맵을 짜서 값이 들어오면 바로 미리 생성되어 있는 레이블에 바로 매핑해버려요. 그래서 자바나 C에서 레이블을 쓰실 때, 이 스위치문을 쓰실 때는 값들이 프리미티브 값으로 확정돼 있어야 돼. 계산하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자바스크립트는 여기다 식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 이유는 런타임의 순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철학을 이어받아서 ABC 언어의 스위치문하고 런타임 평가를 적당히 섞어놓은 게 스위프트의 스위치문인 거예요. 언어마다 계속 병합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얘를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는 true가 true랑 일치하는 저 케이스 두 번째 거에만 일치돼야 되는데 위에서 일치됐으니까 false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C 안 들어왔네. 다시 가봐. 이거 바뀌었어요. 그러네. 지금 크롬이 너무 작동을 많이 바꿔놔서 잘 모르겠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도 언어의 작동이잖아요. 크롬이 잘못한 게 아니라 크롬이 가장 빨리 2018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언어의 내부 구조를 너무 깊이 탐구하지 말라는 게 지금 제가 다 말한 것도 언어끼리 작동하고 있는 약속이잖아요. 스펙 문서에 정해져 있는. 스펙 문서는 이미 업데이트되고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크롬 애들은 스펙 표준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네들이 마음대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개념이 더 중요해요. 런타임 평가를 하는 스위치를 쓰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고 고작해야 지금 얘 작동과 제 설명이 틀린 건 디폴트 평가를 순차에 넣을 거냐 별도로 할 거냐의 차이 정도밖에 없죠. 예, 이거는 언어 스펙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크롬 작동을 보면 디폴트는 따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죠? 예. 디폴트를 따로 처리하는데 이 특징으로만 같이 볼까요? 잘 됐네. 이 특징으로 보면 디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리를 안 하고 케이스 A, B는 false로가 됐으면 디폴트가 밑에 있으면 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값 매칭에선 우선순위가 낮지만 false로에는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디폴트를 제일 밑으로. 그쵸? 값 매칭에는 우선순위가 낮지만 디폴트부터 매칭되지 않고 케이스부터 매칭된 다음에 디폴트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그 밑에 디폴트가 없는 이상은 false로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false로는 지금 영향을 받는데 값평가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럼 실제로 디폴트를 위로 올리고 true 대신에 true 자리에 1 넣어봐. 매칭하는 값이 없죠. 이러면 나오죠.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값평가에는 우선순위가 낮지만 false로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게 이거죠. 값평가의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케이스문을 다 돌면서 값평가를 다 했는데 일치한 대상이 없으니까 디폴트로 갔지만 false로에는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다 표시되고 있는 거죠. 괴롭네요.
파포 돌려 똑같을지 사파리 똑같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파리까지만 돌려볼까요? 돌아가서 true 넣어봐. 1 대신. 이건 똑같이 작동하네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게 됐죠. 예, 디폴트는 가평가에선 케이스가 다 없어질 때만 평가해주게 하지만 그렇다고 false로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레이블을 처리하는 로직만 달라지지 레이블로 분기한 이후의 로직은 정확하게 아까 배운 레이블 로직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true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면 되잖아요. false를 맞는 건 브레이크인데 레이블이 밑에 못.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이 자리에 15번째 줄에 콘솔 로그 end라고 이 자리로 온다는 걸 기대한다는 건 이제 보는 눈이 생기신 거죠. 그렇죠? 템프 17 콜론 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9번째 줄에. 콜론 브레이크 뒤에 템프 17 이게 생략된 거예요. 언어가 대신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 문 뒤에다가 레이블을 붙일 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오토 레이블의 두 번째 케이스인 스위치문 케이스예요. 포문이나 파일문 같은 루프문 이터레이션에 오토 레이블이 생기고 두 번째로 스위치문 안에 오토 레이블이 생긴다. 오토 레이블 없는 곳에서 브레이크 쓰면 안 된다. 왜? 뒤에다 레이블 이름 붙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빈 이름으로 브레이크를 쓸 수 없어요. 브레이크에 레이블 이름을 안 쓰는 케이스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희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레이블 문은 잘 안 쓰니까 브레이크 문 뒤에 왜 레이블을 붙이지? 그게 희한한 케이스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면 저희가 명시적으로 레이블을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오토 레이블 대신에. 그렇죠? B 안 나오죠? 예. 오토 레이블 대신에 명시적인 레이블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오토 레이블 기능이 있고 자 이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케이스문은 런타임에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런타임에 해석하는 기능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스위치문을 쓸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는 값에 대한 라우팅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건 평가에 대한 분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값에 대한 라우팅이 정적인 경우에는 값에 대한 라우팅 쪽이 더 유리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위치 구문이 값에 대한 라우팅이에요. 스위치 자리에 A 넣고 더 위에다 9번째 줄에다가 바 A는 true 이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이게 뭐죠? 값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인 거죠. 값이 어떤 종류의 값을 가질 수 있는가. 값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죠. 여러분이 익숙한 이 패턴에서는 어떠한 대상 값이 확정이고 그 값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혹은 이 값에 대한 평가를 꼭 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동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F1 가로 열고 A 여기 F2 가로 열고 A 이러면 함수 F1, F2가 정적인 값이 아니라 함수를 나중에 호출해가지고 확인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값에 대한 라우팅이라는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값에 대한 평가는 꼭 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런타임에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에서는 12번째 줄에 있는 A라는 어떤 값이 변수가 확정이고 이 변수에 대한 값의 베리에이션 라우팅 테이블이 처리해주는 꼴인 거죠. 미니 라우팅 테이블이라고도 부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는 첫 번째 패턴이 미니 라우터다. 미니 라우터. 두 번째 패턴은 이 반대로 쓰는 거죠. 반대로 쓰려면 일단 조건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조건을 무력화시키려면 값으로 통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가장 무력화하기 쉬운 값이 true예요. true를 무력화해보죠. 밑에 내려가서. 아니 그건 그대로 두고 비교하게. 엔드 다음에 스위치. 깨로 놈 하시죠. true. 자 이러면은
얘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니까 스태틱으로 무력화된 게 이 true인 거죠. 얘는 변하지 않잖아요. 일단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뭐만 남았다? 케이스 안에 있는 식이 변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렇죠? 모든 케이스 안에 있는 식이 true를 리턴하냐 안 하냐로 이 true 값하고 매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케이스 F3 가로 콜론 엔터 케이스 F4 가로 엔터. 이 패턴에서는요 F3에 해당되면 F3이 true를 리턴하겠죠. F4가 해당되면 F4가 true를 리턴할 테고 F3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false를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빨리 매핑되는 애가 그 자리에 케이스를 실현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디자인 패턴 중에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라는 패턴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턴에서는 연쇄되어 있는 책임 전환을 사용할 때 이 패턴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이 안 돼.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이 안 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아니 여기 있다 네트워크. F3를 지우고 네트워크라고 써. 지금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승부를 보자. 그럼 여기는 로컬 캐시. 그럼 로컬 캐시라도 있냐? 여기서 해결을 보자. 아니면 엔드 디폴트로 내려가서 그럼 여기서 슬래시 하고 뭐 안내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어? 체인 오브 리스폰스의 전형적인 구현인데 그게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거 외에도 다중 케이스 일치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상태가 트루 펄스가 아니라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고 생각해보죠. 온라인, 오프라인, LTE, 뭐 와이파이, LTE, 오프라인이라는 걸 갖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바로 매칭하면 돼요. 매칭이 이퀄 3개. 온라인 두 줄 복사해가지고 오프라인이겠지. 위에가 와이파이고 할 거면. 뭐 이렇게 다중조작 계속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값을 고정시켜서 값을 무력화시키고 이쪽에 조건식을 기술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상 거의 모든 if에서는 다 대체돼요. 왜냐하면 if 구문이라는 건 결국에 if 안에 있는 식을 true시, false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true로 다 무력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다중화되어 있는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를 스위치문이 감당하게 하든지 그 반대로 특정 값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구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초 구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오픈소스를 보면 어떤 애는 기초 구문을 굉장히 빠삭하게 알아서 뭐지? 이 스위치문은 뭘까? 이 if문은 뭘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얕게 기초 구문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긴 코드로 그걸 기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야, 이 새끼는 암호 같은 코드를 짰어.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는 되게 문법을 잘 알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죠? 내가 짜면 좋은 코드, 남이 짜면 레거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잖아. 남이 짠 코드는 개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레거시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혹은 자기가 짠 과거의 날 규탄한다. 자기가 짠 거 다 내 것이잖아. 어쨌든 그렇게 이문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법에 대한 조회가 되게 깊고 레이블 구분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새끼 암호 같다. 이 새끼 지 혼자 짜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방해했다. 지가 무식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눈을 넓혀서 어떠한 문법적인 요소가 암호로 보이면 걔가 이상한 사파의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도는 이상 스펙 문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돌겠죠. 예. 그러면 그런 언어의 스킬을 사용하는 거를 얘는 이상한 코드를 짜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문법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배워보면 여러분들 문법 중에 아는 거 하나도 없으실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미 스위치문도 털리고 레이블도 털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다음으로 런타임 스위치를 약간 더 알아볼까요? 다시 코드로 엔터 좀 왕창 치고, 스위치 구문이 런타임에 해석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줄씩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가 확인해 볼까요? 바 C는 0 엔터 스위치 C 아니다, C를 무력화하자. true로 케이스 C 뿔뿔 아니 C 뿔뿔 크다 아니 C 뿔뿔이 크다고 5보다 를 반복해 6번 정도. 위에다가 콘솔 로그 C 브레이크 도 붙여놔. 이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순서대로 시작되니까 C는 처음에 0으로 시작했지만 첫 번째 줄 나가면 1이고 2, 3, 4, 5가 돼서 결국엔 걸리지 않을까요? 실행. 어디냐? F1 뭐야? 위에 다 날려. 주석으로. 아이씨, 줄 모자라. C를 값을 높여 2로. 걸렸죠? 걸렸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지. 왜? 순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여기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에 대한 여파가 계속 받게 돼요. 저희가 여기서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F1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 줄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스위치문을 라우터로 사용하지 않거나 라우터로 사용하더라도 함수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증감전사처럼 상태를 바꾸는 애들이 들어가면 항상 주의해서 써야 돼. 이런 문제가 런타임의 스위치를 해석하는 모든 언어에서 발생해요. 파이썬이라든지 루비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애들 런타임의 스위치를 해석하거든요. 얘네들은 다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죠. 기능인데 유익 있게 쓰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죠. 스위프트는 경우에 따라서 발생해요. 런타임의 일부 해석하고 정적으로 일부 해석하기 때문에 런타임에 해석하는 부분들을 괴롭히면 이렇게 돼요. 걔도 똑같이. 됐습니다. 스위치 여기까지. 오늘은 5분 쉬고 할까요? 네, 5분 정도 쉬고 20분 무대 다시 할게요.